엄마, 수희가 그러는데 요즘 친구들 보면 다들 미리 부모가 집 한 채 명에 넘겨주고 그래야 애 낳고 살기가 좀 수월하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결국 우리 부모님이니까 저희 힘들어하는 거 한 번쯤 생각해봐 주셨으면 해서요. 준호야, 엄마가 묻자. 네가 원하는 건 우리가 평생 모은 집까지 미리 내놓고 너희는 마음 편히 살자는 거니? 아니, 그런 뜻까진 아니에요. 그냥 요즘 다들 그렇게. 그놈의 요즘. 네 엄마, 네 아빠는 요즘 사람이 아니냐? 우린 평생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겨우겨우 집 두 채 남긴 거다. 그 하나는 우리가 늙어서 병들 때 의지 삼으려고 남겨놓은 거고 그걸 그냥 쉽게 달라는 거냐?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하냐? 대학 등록금, 결혼할 때 3억, 생활비 매달 100만 원씩. 너희 그동안 받은 거 계산해 봤냐? 그건 제가 갚을게요. 갚을 거면 왜 달라고 하니? 왜 또 기대고, 또 손 벌리고, 우리가 너희 현금 지급기냐? 니네가 힘들다고 우리는 힘 안 들 줄 아니?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거야. 맞다. 준호야, 엄마 말이 맞다. 너희가 요즘이라면 우리도 요즘이야.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 거야. 네가 친구들 얘기 들으니 다 그래? 좋아. 친구들한테 가서 얻어라. 우린 아니야. 우리 집, 우리 인생이야. 이 집 누구도 못 가져간다. 이젠 이 인생은 네가 책임져.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70세 박옥자라고 합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누구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고요. 이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음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마트나 길을 가다가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겠지요. 나이가 들다 보니 결혼한 자식에게 작은 바램, 그저 명절이나 생일 때 얼굴 한번 보는 것, 그리고 손주들 재롱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지만 그런 바램이 무너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큰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정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 결국 감정이 터지고 말았던 것 같아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습니다. 수희라는 아이가 착해 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들이 좋아하니까 저희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지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수희를 만났을 때 아들이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데려왔을 때 말이에요. 키도 크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희입니다. 어머,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서 와.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30이 넘도록 결혼 생각을 안 해서 걱정이었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요. 수희도 처음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아이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저희는 기꺼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모은 돈과 수희가 준비한 돈을 합쳐도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기엔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억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이 미안해하면서 물었을 때 남편이 그랬어요. 뭔 소리야? 내가 우리 아들인데 평생 모은 돈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 손주 나오면 생활비도 좀 보태주고 우리가 사는 집하고 새놓은 아파트는 나중에 너한테 줄 거니까 그리 알아.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그 돈을 합치면 서울 외곽에 괜찮은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들 부부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수희는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어 했어요. 당연히 돈이 더 필요했지요. 어머니, 신축으로 사려면 조금 더 필요해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수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3억이라는 큰 돈을 내놓은 상황에서 더 달라는 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수희야, 3억도 적은 돈이 아닌데. 신축에 들어갈 거면 전세로 들어가고 외곽에는 아파트 살 수 있으니 지금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집값 오르면 그때 바꿔도 되고. 그때 수희 표정이 확 굳어지더군요. 아들도 어색해하고요. 엄마, 수희가 신축을 정말 원해서. 준호야, 엄마 아빠도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어. 이해해줘. 결국 그들은 전세로 들어갔지만 그때부터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돈을 주면서 저희가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1년에 2번, 명절에는 반드시 얼굴을 보자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준호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도와주는 건 너희가 우리 가족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1년에 2번, 설하고 추석에는 꼭 내려와서 함께 보내자. 네, 엄마. 당연히 그래야죠. 딸 부부는 저희 생일에 꼭 오니까 아들 부부는 명절에 오는 걸로 정했지요.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큰 돈을 도와준 상황에서 말이에요. 결혼하고 처음 몇 해는 수희도 정말 애썼습니다. 설이나 추석 즈음이 되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언제 내려가면 될까요? 토요일쯤 와서 같이 준비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수희는 나름 성실하게 도우려 했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맞는 명절이라 서툴어도 열심히 하려는 게 보여서 저는 그런 모습이 고마웠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할게요. 수희야, 힘들지 않으면 나물 좀 묻혀줄래? 네, 해볼게요. 처음엔 이렇게 서로 웃으며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도 알려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우리 집은 전을 이렇게 부쳐야 해. 반죽은 조금 되직하게 해야 바삭하거든. 네, 어머니. 저희 친정이랑은 좀 다르지만 배워볼게요. 그렇게 맞춰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명절 전날이 되어서도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수희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어디 아프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몸살 기운도 있고 피곤하대요. 몸조리 잘하라고 해라. 그럼 너라도 와야지. 그래, 내가 내려갈게. 그렇게 혼자 내려오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친정, 시댁 다 챙기며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수희가 조용히 제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 친정도 계속 오라고 해서요. 그래, 친정도 자주 가야지. 네, 그런데 시댁도 오고 친정도 가고 회사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쪽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희야,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명절 한번 부모 얼굴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저도 가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요. 솔직히 너무 지쳐요. 그래도 우린 1년에 2번뿐이잖니. 네, 알아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더 자주 오라고 하시고 여기도 오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계속 죄송스럽고 한쪽에서 잘하면 다른 쪽에서 서운해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겠니?
그냥 누군가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우리한테 더 마음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제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아들은 아들대로 회사 일로 늘 지쳐 있었어요. 엄마, 회사에서 요즘 승진 심사라 너무 예민해. 수희도 나도 매일 싸우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그래도 부모 얼굴 보러 오는 게 그렇게 힘드니? 엄마 솔직히 우리도 힘들어. 명절 한 번 가는 게 요즘 우리한텐 더 큰 부담이야. 그렇게 둘의 상황을 듣고 있자니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지만 아쉬운 마음은 들었습니다. 남편도 말하더군요. 수희가 힘들어도 며느린데 오긴 와야지. 우리 때는 그런 게 예의였어. 여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대요. 그래도 한 번은 와야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이번엔 올까? 안 올까? 또 핑계 댈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마음 한켠은 이미 포기를 한 상태였어요. 엄마, 이번엔 수희가 좀 피곤하대. 그래, 알았다. 엄마 미안해. 됐어. 니들이 알아서 해. 내가 뭘 그리 큰 걸 바란다고. 1년에 2번,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명절날 아들은 혼자 와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신문만 넘기고 저도 굳이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탁 위엔 전과 나물, 탕이 가지런히 놓였지만 예전처럼 북적이지 않고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오랜만에 밥 같이 먹으니까 좋다. 그래, 혼자라도 내려와줘서 고맙다. 수희가 미안하대. 괜찮다 했어. 그 말이 입에 익숙해질수록 저는 점점 마음을 닫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속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음식은 최소한으로 차리고 아들이 혼자 와도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렇게 명절을 넘겼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전화를 드렸는데 받질 않으시길래 시동생이 먼저 가봤다고 했습니다. 이미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다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걱정할까 싶어 아픈 소리 한 번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리 허망하게 떠나가시니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돌아가셨다. 모레발인이야. 내려와야겠다. 네, 엄마.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1시간쯤 지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수희가 같이 가기 어렵다고 해요.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고 몸 상태도 좀 안 좋고. 순간 가슴 한켠이 뻐근해졌습니다. 몸이 어디 안 좋은데? 병원은 갔니? 아니요. 그냥 요즘 피곤하다네요. 그 말을 듣는데 한편으론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인데, 가까운 가족이 떠났는데, 몸이 안 좋다, 회사 일이 많다, 이런 이유가 더 앞설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라도 와라. 손자가 장례식에 얼굴도 안 비추면 뭐가 되겠니? 네, 엄마. 혼자라도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명절도 잔치도 아니고 마지막 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섭섭하고 왜 이렇게 쓸쓸한지 며느리가 못 오는 게 이해되면서도 아쉬움이 마음 한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혼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는 내내 아들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됐어. 네가 와준 게 어디냐. 친척들은 속삭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좀 그렇다더니 진짜 안 왔구만. 몸이 안 좋다면서요. 그래도 조문은 와야지.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괜히 아들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군요. 괜히 아들을 욕먹이는 것 같아서요. 장례를 마치고 아들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수희가 정말 미안하대요. 그래, 애초에 바라지를 않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속이 뒤집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수희가 우리 집 오는 게 그렇게 싫으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명절도 이번엔 장례까지. 우리 집 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냐? 엄마 나도 힘들어. 수희 몸도 안 좋은데 억지로 끌고 오기도 그렇고 회사도 나도 다 지쳐서 부탁이에요. 그냥 이해해줘요. 부모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도 힘들구나. 괜히 며느리 탓만 했지만 아들이 그 모든 걸 혼자 끌어안고 있었구나. 가운데 낀 아들은 매번 말도 못하고 며느리 눈치, 부모 눈치, 회사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거였구나. 그래 알았다. 엄마가 괜히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동안 아들에게 너무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중간에서 애를 먹고 있었네요. 그날 밤 며느리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힘든 시기라 그랬어요. 나중에 꼭 찾아뵙고 사과드릴게요. 그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며느리가 조금은 이해되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내 입장만 생각했었지. 이 아이도 직장 다니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너무 당연히 와야지라는 마음으로만 기다렸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서로 사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거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기대려 했던 건 부모라는 권위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명절 차례를 지낼 때였어요. 저희 집은 전통적으로 차례상을 정성스럽게 차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수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너무 복잡하고 의미도 없어요. 수희야, 이건 우리 조상님께 드리는 예의야.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내 편을 들자니 부모님께 죄송하고 부모님 편을 들자니 아내가 화낼 것 같고 수희야, 그래도 우리 집 전통이니까. 준호 씨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들이 얼마나 난처해하는지 보기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직접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일이 있었던 건 그 다음에 설이 가까워올 무렵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또 무슨 말이 나올지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엄마, 이번 설엔 내려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왜?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희가 유럽 여행 가자고 했어요. 패키지 예약을 6개월 전에 해놨대요. 뭐? 유럽 여행? 설날에? 내 수희 회사에서 연휴가 딱 그때밖에 안 된다 해서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예약해둬서 취소하면 손해가 커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절보다 여행이 먼저라는 겁니까? 부모는 기다리고 있는데 여행이 우선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태도가 순간 마음이 확 식어버렸습니다. 그래,
너희 인생이지. 우리야 뭘 바라겠니? 엄마 돌아와서 바로 찾아뵐게요. 죄송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마음속에선 쓴웃음만 났습니다. 그렇지. 이제 우린 이 집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아들은 끌려가며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럽던지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설도 안 온대. 수희가 유럽 간대. 뭐? 설날에? 응. 6개월 전에 예약했다네. 회사에서 그때밖에 휴가가 안 된다고. 남편과 저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켜둔 TV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멀고 먼 도시에서 손을 맞잡고 걷는 노부부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이 들더군요. 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다리고만 살았을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유럽 갑시다. 갑자기? 그래요. 애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우리는 왜 늘 집에만 있고 기다리기만 해요. 명절이고 뭐고 우리도 좀 우리 인생 즐기자고요.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복수라 생각해도 좋아. 이제 우리도 우리 살자. 그날 밤 우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행 통장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보내던 생활비는 딱 끊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엄마 아빠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본 온천, 동남아, 그러다 결국엔 유럽까지.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파리 에펠탑 아래서 손잡고 사진 한 장 찍자. 좋아요. 거기 가서 우리도 말해요. 우리 인생, 이제야 최고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권부터 만들고 패키지 예약도 했습니다. 아들한테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릴 필요도 없었고요. 며칠 후 아들이 또 전화 왔습니다. 엄마, 이번 설 못 내려가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우리도 유럽 가. 네, 유럽이요? 그래. 우리도 사람인데 명절마다 기다리고만 살 순 없잖아. 아들이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제 좀 우리 마음대로 살자고. 우리도 인생 한번 즐겨야지. 그렇게 말하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남편과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잘했어요. 이게 우리 방식의 복수야. 억지로 붙잡지 말고 우리 행복 찾자. 그래. 자식보다 우리. 이제는 우리 우선이다. 그렇게 유럽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새로운 것들을 눈에 담으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돌아와서도 우리는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끊었고 이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올 마음 있으면 오고 아니면 말고. 엄마 아빠는 이제 니들 눈치 안 본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우리 둘이 즐겁게 살자고 생각하니 오히려 편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사는 거라고. 그게 우리 방식의 작은 복수였던 겁니다. 남편 연금이 꽤 괜찮았습니다. 저도 개인연금이 있어 둘이 합하면 매달 500만 원 넘게 들어왔으니까요. 아파트도 2채 있었고 생활비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자식 걱정에 돈을 아끼며 살아왔던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쪼들리게 살았을까요? 자식들 도와준다고 그랬지. 나중에 뭔가 더 필요할까봐.
이젠 그러지 말자 했습니다. 둘이서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며 우리 인생 좀 즐기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수희가 임신했다고요. 엄마, 수희가 임신했어요. 정말? 몇 개월 됐어? 이제 3개월 됐어요. 안정기 들어서 말씀드려요. 순간 모든 걸 잊었습니다. 그저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에 우리는 덜컥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희 몸조리 잘 해야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엄마. 감사해요. 남편은 며칠 밤을 뒤척이며 아기 옷이랑 이불이며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여보, 손주 옷 사러 가. 요즘 아기 용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저도 그랬습니다. 며느리 맛있는 거 해주려고 고민을 했지요. 이제 손주 때문에라도 자주 올 거예요. 그러게. 아기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하잖아.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손주가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희망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웬일일지 여름휴가 때 아들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수희 배가 제법 나온 상태였어요. 그날 저는 더없이 밝은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오랜만에 본 얼굴이었으니까요. 수희야, 어서 와. 배가 많이 나왔네. 힘들지? 네. 괜찮아요. 앉아, 앉아. 임신부는 오래 서 있으면 안 돼. 밥상 차리고 과일 깎으며 웃으며 이야기 나누던 중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거든요. 수희야, 태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음악 듣고 책 읽고. 우리 때는 태교 음악이라고 해서 클래식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 걸 들어? 요즘은 다양해요. 꼭 클래식만 들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요즘은 다르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손주 생각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던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아, 진짜 늙은 꼰대들 피곤해 죽겠네. 그 말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작게 말했지만 또렷하게 들렸으니까요. 남편도 들은 눈치였어요.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꼰대라고 했어요. 우리를 꼰대라고, 그것도 임신한 며느리가 시댁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3억을 도와주고 명절마다 기다리고 손주 생긴다고 기뻐하고, 그런데 우리는 늙고 피곤한 꼰대였던 거예요.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떨리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그 후로는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뭘 말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수희야, 저녁 먹고 가지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서울 가서 먹을게요. 그래도 임신부인데 길에서 뭘 먹기도 그럴 텐데.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 점심만 먹고 가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하루는 있다 갔는데 이제는 몇 시간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밥상 물리고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들었죠? 응, 들었어. 우리가 꼰대래요. 피곤한 꼰대. 그만해. 이미 들은 걸 왜 자꾸 얘기해?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았거든요. 3억 도와주고 명절마다 기다리고 손주 생긴다고 기뻐하는 게 꼰대 짓이었나 봐요. 이젠 정말 그만하자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살자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아들은 무슨 일이냐며 묻기에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우리가 손주를 반기며 온갖 준비를 다 했던 그 즈음 아들이 불쑥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옷차림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그럼 언제든 환영이지. 무슨 일이야? 남편이 반갑게 맞으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저도 차를 끓이며 기분 좋게 준비했지요. 손주 얘기라도 하러 온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꺼낸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말은 조심스레 꺼냈지만 속내는 분명했지요. 엄마, 아빠, 요즘 우리 집이 좀 좁아서요. 좁다고? 전세로 들어간 집이 그렇게 좁나? 네. 애 키우기엔 공간이 부족하니까요. 아기 방도 따로 만들어야 하고 수희도 재택 근무할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아들은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기용품들이 늘어나면서 집이 더 좁아졌다는 것, 수희가 육아휴직 후 재택 근무를 하게 되면서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사 좀 하려는데요. 이사? 어디로? 좀 더 넓은 곳으로요. 그런데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아파트 중 한 채 제 앞으로 미리 상속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손주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사할 걱정부터 하고 있었네요. 그 집은 우리 노후를 위해 남겨둔 집인데 그걸 미리 달라니요. 상속을. 지금 제가 되물었을 때 아들은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은 다들 그래요.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고 저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수희도 주변 친구들 보면서 얘기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미리 재산 정리해서 넘겨주는 게 요즘 세상에 당연한 거래요. 남편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숨소리부터 달라지더군요. 저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가 날 때 나오는 그 특유의 톤이었지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집은 내 엄마랑 내가 늙어서 병들면 쓸 생각으로 남겨둔 집이다.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아직도 뭘 더 바라냐? 아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화내지 마세요. 저도 그냥 제안해 본 거예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누가 그래? 수희가 그래? 수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요즘 추세가 그래요. 미리 증여받아서 집을 사는 게 세금도 절약되고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해버렸습니다. 우리 집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요즘 사람들 말만 믿고 살 거면 우리한텐 더 이상 기대지 마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나 봐요. 아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엄마가 뭐야? 3억 도와주고 대학 등록금 다 대주고 생활비도 매달 100만 원씩 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집까지 달라고? 우리가 너희 현금 지급기야? 그 순간 방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 수희는 그날 같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얘기할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안 온 것 같았어요. 너 혼자 온 거야? 수희는? 수희는 몸이 무거워서 집에 있어요. 그래. 이런 중요한 얘기를 혼자 하러 왔어? 사실 그것도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수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이번에는 아들만 보낸 거죠. 아마 거절당할 걸 예상하고 아들만 보낸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한번 물어본 거라고? 이게 그냥 물어볼 일이야? 남편이 더욱 화를 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만지 계산해 봤어?
대학 등록금, 생활비, 신혼집 전세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집까지. 아빠, 그건 제가 갚을게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갚을 거면 왜 달라고 해? 대출받아서 사든지.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실망이다. 손주 생겼다고 기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니.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수희가 자꾸 얘기해 보래서요. 수희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라고 했니? 그런 게 아니라 수희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해서요. 수희 친구들이 뭐가 중요해?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그날 이후 우리는 둘이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간 후에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당신도 이제 알겠지요? 우리 이제 더는 참을 이유가 없어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우리끼리 살자. 우리가 언제까지 자식들 기댈 지지대 역할만 하고 살아야 하냐.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줬나 봐요. 해준 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지. 그러게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실망감, 분노,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자식들한테 잘해준 게 독이 됐나 봐요. 그런 것 같아. 너무 쉽게 도와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생각만 해요. 그래.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강릉에 있던 아파트 한 채는 정리했고 남은 한 채는 우리가 살 집으로 다시 꾸미되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강릉 집 판 돈 우리 여행 자금으로 써요. 좋아. 그 돈으로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자고. 그리고 이 집은 절대 넘기지 말아요.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당연하지. 우리가 늙어서 요양원 갈 돈인데. 아들한테도 분명히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 아빠 재산에 욕심내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 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충분히 도와줬으니까 이제 그만해. 그리고 더 이상 자식 눈치 안 보고 살기 위해 우리끼리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이야기를 나눴더니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부터라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오빠가 너무했어요. 진짜 너무해요. 손주 생겼다고 집까지 달라고 하다니. 이제부턴 제가 챙길게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가족이라는 말이 딸을 통해 다시 다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 은정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나.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딸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부모를 챙길 줄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아파트 정리였어요. 아파트 하나는 정리하고 더 작은 평수로 이사했습니다. 어차피 둘이 살 건데 큰 집이 필요 없었거든요. 여보, 이 돈으로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래.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남은 돈은 우리가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자며 따로 뒀지요. 아들에게도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아빠 돈을 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 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충분히 도와줬으니까 이제 그만하는 거지. 5천만 원 주고 그걸로 끝이라 했습니다. 살아서 도와준 것도 그만하면 충분하다고요. 대학 등록금, 신혼집 전세금 다 합하면 얼마인지 알아? 이제 그만하면 충분해. 그리고 집에 오라고 강요하지도 않을 테니까 너희도 편하게 살아라. 아들이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거지.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꼭 자주 만나야 하는 건 아니야. 각자 편한 대로 살자.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자식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이해 못하는 눈치였지만 굳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출산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래도 첫 손주이니까 아기를 보러 서울로 갔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며느리는 출산 후라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수희야, 산후조리 힘들지? 뭔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니에요, 어머니. 산후도움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정말 괜찮아요. 저희 엄마도 자주 와주시고요. 또 친정엄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자주 와주는데 시어머니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들렸어요. 그날도 오래 있지 못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야 했거든요. 아기가 잠들어야 하는 시간이라서요.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 나오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병균이라도 되는 것 같네. 그러게요. 친정 부모는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요. 손자 보고 싶으면 가끔 가서 보고 아니면 말고. 그래.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우리는 정말 담담해졌어요. 예전처럼 아들 부부 눈치 보지도 않고 먼저 연락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생활에 집중했어요. 손자가 돌이 되었을 때도 저희는 초대받은 손님처럼 갔다 왔습니다. 돌잔치 준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냥 축하하고 선물만 주고 나왔어요.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다 준비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는 그냥 가서 축하해주면 되겠네. 예전 같으면 서운해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려니 했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었으니까요. 돌잔치 자리에서도 저희는 조용히 있었어요. 수희 가족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여보, 편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손자가 돌잡이를 할 때도 저희 쪽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손자 똑똑하네. 뭘 잡을까? 붓을 잡았네. 공부 잘하겠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그래도 우리 손자인데 하지만 이미 선을 그어놓은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집에 와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손자는 귀엽더라. 그러게요.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아요. 가끔 보러 가면 되지 뭐. 부담 갖지 말고. 네, 그렇게 해요. 그 후로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냈어요. 가끔 손자 보러 가고 생일이나 명절에 안부 인사하고 하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가끔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봤지만 저희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어요. 엄마, 예전과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 너희도 다 부모니니까 알아서 하겠지. 너희가 바쁘다고 하니까 방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실 아들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려. 하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그 꼰대 발언을 들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저희가 왜 갑자기 달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더 어색해질 것 같았고 이미 마음을 정한 상황이니까요. 여보, 아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말해줄까요? 뭘 말해줘? 며느리가 우리를 꼰대라고 했다고? 그럼 더 어색해지지. 그러게요.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게요. 요즘 우리 생활은 정말 평온해요. 아들 부부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스트레스도 없고요. 여보,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요? 좋아요.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예약해 놓을게요. 예전 같으면 아들한테 연락해서 괜찮은지 물어봐야지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다녀와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요즘 며느리랑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 손자는 자주 봐? 가끔 보지. 자주 보면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해요.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상처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가끔 손자 생각이 나면 아쉽긴 해요. 더 자주 보고 싶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미 선을 그어 놓은 상황이니까. 여보, 가끔 손자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게요. 그냥 가끔 보는 걸로 만족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전처럼 끈끈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각자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손자가 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을 수도 있고, 아들 부부도 나이 들면서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고,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각자 편한 게 최고야. 그렇게 우리는 우리만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주가 태어난다고 설렘에 들떠있던 날들이 어느새 옛일이 되어버리고 그 아이는 벌써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매달 얼굴을 보고 이런저런 선물을 챙기고 사진을 받아보고 그랬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 이미 포기했으니까요. 아들도 며느리도 일부러 연락하지 않는 우리 마음을 눈치챘는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어쩌다 한 번씩 톡으로 잘 지내시죠. 인사 한마디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딸 은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현서 데리고 갈게요. 그럼 오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딸은 결혼하고도 저희와 참 끈끈하게 지내줍니다. 자주 연락하고 생일이면 같이 밥 먹고 명절이면 꼭 내려오고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늘 먼저 헤아려주는 아이입니다.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오빠 일도 그렇고 수희 언니도.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에겐 제가 있잖아요. 딸의 그 말이 참 고맙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아들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혹시 집에 계세요? 왜? 무슨 일 있니? 애가 손주가 엄청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네요. 데리고 가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잊기로 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오너라.
언제든 환영이지. 수희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 오면 되지. 그렇게 주말 아들 가족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제법 의젓하게 자란 손주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순간 속에 쌓였던 여러 가지 감정도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많이 컸네. 보고 싶었어? 할머니, 나는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아들도 수희도 그날따라 조심스럽게 저와 남편 곁을 챙기더군요. 식사 중 수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사과냐?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리고 여유도 없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묘했습니다. 소원했던 그 모든 날들이 이제는 다 지나간 과거 같았거든요. 그래, 그럼 됐다. 지금 이렇게 와서 웃고 같이 밥 먹으면 그게 다야.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준호 씨랑도 얘기했어요. 그래, 자주 오고 말고는 중요치 않아. 이렇게 오랜만에라도 얼굴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다시 천천히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손주는 거실을 뛰어다니며 깔깔 웃었고 아들은 오랜만에 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그땐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됐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어딨니? 이렇게 또 웃고 사는 거지. 그렇게 손주 덕분에 조금씩 멀어진 가족의 마음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딸 은정이는 여전히 저희 곁에 든든하게 있어줍니다. 엄마, 아빠, 이제라도 이렇게 편하게 사시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저랑 여행도 다니고 같이 시간 보내요. 그래야지. 은정이 내가 있어 참 든든하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포근합니다. 조용히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 모시고 가까운 바다라도 다녀오고 소박하지만 참 행복한 일상입니다. 이제는 아쉬움보다 감사함이 더 커졌습니다. 가족이란 게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닿아가는 거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으니까요. 지금은 아주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과도 아들과도 손주와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만큼만 마음 다치지 않는 거리에서 따뜻하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가족 때문에 속상한 마음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억지로 안 돼요. 조급해도 안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 아이도 자라고 세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닿아가면 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릴게요.